어느 날 서울 외곽에 있는 작은 시골 마을로 이사온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이 가족은 주말마다 도시의 복잡함을 벗어나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누리고 싶어 작은 전원주택을 구입했죠. 집은 오래된 2층 목조 건물이었고 주변엔 잡초가 무성한 넓은 마당이 있었습니다. 가족이 이사온 첫날 밤 아이들을 포함한 가족 모두는 새로운 집에 대한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집 주위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람 소리라기엔 너무 일정하고 동물 소리라기엔 너무 불규칙한 소리였죠. 처음에는 그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서일 거라 생각하고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날 밤부터 기괴한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되자마자 마치 누군가가 계단을 오르내리기라도 하는 듯 발소리가 들렸고 바람에도 창문이 갑자기 닫히고 열리곤 했습니다. 게다가 오래된 장롱 안에서는 알 수 없는 낡은 인형이 발견되었습니다. 인형은 저절로 집안 곳곳을 돌아다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느 날은 거실에 또 다른 날은 아이들의 방 침대 옆에서 발견되곤 했죠. 참다 못한 가족은 이웃집에 사는 할머니를 찾아가 조언을 구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도 그 집에 얽힌 소문을 들어본 적이 있다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집은 원래 1940년대에 지어진 것으로 그 당시 이곳에 살던 한 가족이 졸지에 실종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가족의 아이가 다른 아이들과 함께 놀이터에서 놀다가 끔찍한 사고를 당해 사망했는데 그 사건 이후로 부모도 흔적 없이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무언가에 홀린 듯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 인형이 그 아이에게 가장 소중했던 것이었어. 그 혼이 어딘가에서 그 인형을 따라다니고 있겠지. 이야기를 들은 가족은 두려움에 떨며 집을 떠날 생각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해법을 찾고 싶어서 이사를 미뤘습니다. 가족은 결국 무당을 찾아가 집에 있는 영을 진정시키기 위해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무당은 집을 방문하여 여러 의식을 진행했습니다. 무당은 그 인형이 그 아이의 영을 지니고 있는 매개체라고 설명했고 가족에게 인형을 조심스럽게 처리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마침내 의식이 끝나고 인형은 신중하게 땅에 묻혔고 집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이상한 소리도 사라지고 물건이 스스로 움직이는 일도 없어졌습니다. 몇 달 후 마을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인형을 묻었던 자리에서 예쁜 꽃이 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가족은 마당에 피어난 꽃을 보며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이제서야 그 아이가 편히 쉴 수 있게 된 거야. 이후로도 그 집에는 더 이상 어떠한 이상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가족은 오래도록 그곳에서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고 합니다. 한편 근처에 있던 다른 집에서는 점차 이상한 소문들이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밤에 낯선 아이가 웃는 소리를 들었다고 하고 또 다른 이들은 저절로 열리는 창문을 보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치 그 아이의 영이 여전히 그 인형을 찾아 헤매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두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곤 합니다. 그중 하나는 고시원 귀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 변형이 있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은 구성으로 진행됩니다. 서울의 외곽, 좁고 낡은 고시원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편의점과 작은 식당 몇 개가 있었고 고시원은 주로 젊은 시험, 준비생이나 사회초년생들이 저렴한 월세 때문에 선택하는 곳이었습니다. 주인공인 민수는 그곳에 방을 얻고 이사를 왔습니다. 처음에 고시원은 그저 낡고 시설이 부족한 정도였지만 민수는 오랫동안 집을 떠나 있어 익숙해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무엇인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밤이면 꼭두 새벽 누군가 복도를 걸어다니는 소리가 들려왔고 그 소리는 늘 민수가 잠이 들려고 할 때쯤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늦게 귀가하는 다른 거주자일 것이라고 생각하며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소리가 매일 밤 그리고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을 느꼈을 때 그는 이상함을 감지했습니다. 어느 날 밤 소리가 시작되자 문틈 아래로 그림자가 지나다니는 것을 본 민수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하루는 그 소리의 정체를 밝히기로 결심한 민수는 조용히 방 문을 열고 복도로 나섰습니다. 복도 끝에는 핏기 없는 얼굴을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입술을 미소 짓고 있었지만 눈은 민수에게로 향하지 않고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놀라움의 말을 잃은 민수는 그대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여자는 천천히 몸을 돌리더니 고시원의 끝방으로 사라졌습니다. 고시원 관리인에게 그 여자의 존재에 대해 물어보았지만 관리인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몇 년 전 저 방에 있던 여자가 있었죠. 최선을 다했지만 끝내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고 말을 이은 관리인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민수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관리인은 민수에게 마지막으로 그 여자가 살아있을 때 작성한 편지들을 조심스러운 모습으로 꺼내주었습니다. 편지에는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그녀의 절망과 고독이 서려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 편지를 읽고 난 후 방으로 돌아가 그 여자의 영혼이 여전히 이곳에서 헤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다음날 민수는 방을 비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고시원을 떠나면서 그는 마지막으로 복도를 돌아보았습니다. 어느새 아침 햇살이 복도를 비췄지만 그는 여전히 그곳에 존재하는 어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문득 뒤를 돌아보니 빈 복도 한가운데에 그녀의 희미한 모습이 서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후 민수는 그 고시원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았지만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그 이후 다른 사람들도 가끔씩 고시원에서 이상한 기운을 느낀다는 이야기가 들려왔다고 합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고시원을 떠나 다른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종종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회자되며 귀신이 나오는 고시원이란 제목하에 다양한 버전으로 재탄생하곤 합니다. 각색된 이야기는 독자들에게 색다른 공포와 서늘함을 안겨줍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마을의 한 젊은 여학생 지은이가 살고 있었다. 지은이는 고등학교를 막 졸업하고 대학 진학을 준비하던 중이었다. 그녀는 늘 바쁜 도시 생활을 동경했지만 그녀의 마을은 너무나도 한적하고 조용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녀가 걸어서 3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친구 수진이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는 것이다. 어느 날 지은이는 수진이에게 전화해 주말에 만날 것을 약속했다. 그들은 마을 외곽에 위치한 오래된 폐가를 찾아가 보기로 했는데 그곳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유명한 귀신이 나온다는 괴담이 전해지는 장소였다. 마을 사람들은 그 폐가에 사는 귀신이 오래된 한 여자의 한 때문에 생긴 것이라며 그곳에는 절대 가지 말라고 경고하곤 했다. 그러나 젊은 그들은 그런 경고를 무시하고 그저 재미로 여겼다. 주말이 되어 지은이와 수진이는 오후에 폐가로 향했다. 그들은 걷는 내내 유쾌한 대화를 나누며 숲길을 따라갔다. 그리고 마침내 폐가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예상대로 낡고 황폐한 모습이었다. 문짝은 삐걱거렸고 창문은 대부분 깨져 있었다. 그러나 두 사람은 두려움보다는 호기심이 앞섰다. 집 안으로 들어가니 그곳은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 차 있었다. 올려다보니 천장은 이미 무너져 내릴 것처럼 금이 가 있었고 바닥은 마루가 썩어 발이 빠질 것 같았다. 오래된 가구 몇 개가 버려진 채로 남아 있었다. 지은이는 손전등을 켜고 이리저리 비춰보며 수진이와 함께 집안을 탐색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러다 문득 오래되고 부서진 책장을 발견했다. 책장에는 먼지가 쌓인 오래된 책들이 가득했는데 수진이는 호기심에 그 중 한 권을 꺼내 들었다. 그것은 낡은 일기장처럼 보였다. 일기장을 펼치자 거친 필체로 적힌 글씨들이 나타났다. 글의 첫 페이지에는 나의 이름은 은희, 이곳에서 100년을 갇혀있노라 라고 적혀 있었다. 수진이는 농담하듯 말했다. 이거 진짜 무슨 옛날 귀신 얘기 같지 않니? 지은이는 그저 웃으며 동의했다. 그들은 그러고 나서 다른 방으로 계속 발길을 옮겼다. 방 한켠에는 금이 간 거울이 있었고 지은이가 다가가서 거울을 들여다보았다. 그런데 순간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미묘하게 다른 것을 느꼈다. 마치 거울 속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그녀를 보고 있는 듯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그 순간 지은이는 서늘한 기운이 전신을 감싸는 것을 느꼈고 무언가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다. 그녀는 급히 고개를 돌려 수진이를 불렀다. 수진아, 우리 이제 가자. 뭔가 기분이 이상해. 수진이도 지은이의 표정을 보곤 그것이 농담이 아님을 직감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둘은 빠르게 집을 나와 다시 숲길을 따라 걸었다. 하지만 그들은 충분히 멀리 왔다고 생각했을 때 길을 잃고 말았다. 숲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고 그들은 방향, 감각을 잃은 듯했다. 지은이는 점점 불안해졌고 이를 본 수진이는 침착한 척 하며 지은이를 안심시켰다. 그러다 그들은 어디선가 들려오는 희미한 소리를 들었다. 마치 누군가의 낮고 일정한 속삭임 소리처럼 우리 다시 폐가로 돌아가는 게 좋겠어. 숲속에서 밤을 지새우느니 차라리 그곳이 나을지도 몰라. 수진이가 제안했다. 지은이는 망설였지만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다시 폐가로 돌아갔고 이제 막 여명이 밝아오려는 시간이었다. 그때 갑자기 폐가의 문이 바람에 의해 닫혀버려 두 사람은 깜짝 놀랐다. 수진이는 손전등을 꺼냈지만 배터리가 다 되어 꺼져버렸다. 거의 암흑 속에 갇힌 그들은 다시 일기장이 놓여있던 책장을 떠올리며 그곳으로 걸음을 옮겼다. 일기장을 다시 펼쳐 읽으며 그들은 점점 더 소름 끼치는 기분에 휩싸였다. 은이라는 여인의 일기에는 그녀가 이곳에 감금된 이야기, 배신과 원한으로 가득 찬 생애가 적혀 있었다. 마지막 글귀는 이렇게 끝맺고 있었다. 나는 언젠가 나를 이해할 자가 이곳에 찾아올 때 비로소 이곳을 나가리라. 바로 그때 방의 거울이 스스로 흔들리더니 금이 가득한 채로 산산조각 나버렸다. 그 파편들 속에서 두려움에 떠는 지은이는 그제야 아까 거울 속의 모습이 자신이 아니었음을, 그곳에 다른 존재가 있었음을 깨달았다. 결국 그들은 해가 완전히 뜰 때까지 폐가를 나올 수 없었으며 마침내 날이 밝자 그제서야 집을 나올 수 있었다. 그들은 폐가를 빠져나오며 돌아보았고 아무 일도 없었던 듯 고요히 서 있는 그 집 앞에서 오한을 느꼈다. 그 사건 이후 지은이와 수진이는 다시는 그 집에 발길을 하지 않았고 그날의 경험을 절대 잊지 못했다. 마을에서는 그저 또 다른 괴담일 뿐이지만 그들은 진정으로 이해하게 됐다. 오래된 한 맺힌 영혼의 존재를.